관찰하지 않는 그런 경험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알미 과연 정당한가? 휴먼 그 이성에 비해서 경험의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강조한 동시에 경험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갖다가 지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은 정념의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성이 나의 정념을 좌지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큰 지적입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에 민감한데, 그런 개인적인 이익에 근거해서 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이제 그 칸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칸트에 대한 첫 번째 강연이 되겠는데요. 이 근대 철학에 대한 그런 강연을 갖다가 이끌고 나간 크게 두 개의 화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처음 칸트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칸트에 관한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그 운명을 하셨고, 그때 이 양반이 살아있을 당시는 프로이센 있었던 케니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 한평생을 살았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기도 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근대 과학, 예컨대 뉴턴의 물리학이 앞서 그 휴메에서의 두 개의 강연을 들으셨다면 아실 텐데, 그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그 탄탄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냥 미래에도 그렇게 그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그 생각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습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탄탄한 그 정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제시한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등 그 철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그 독창적이면서도 탁월한 그런 업적을 제시한, 어찌 보면은 이 큰 체계를 제시한 철학자 중에서는 아마도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큰 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칸트가 취했던 그 접근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자연의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설정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하면, 틀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중시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이제 이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강연이 끝날 때 느끼시면 제 강연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전혀 틀을 제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느낌이 안 오시면은 제 강연은 실패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 화두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이성, 그러니까 어떤 입법자로서의 이성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성의 역할을 그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그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도 새롭게 정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강이지만 7강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칸트가 생각한 인간은 그 자연계와 도덕계를 갖다가 같이 거기서 공존을 하는 어떤 이중적 존재 이미 드러날 것이고요. 이 말씀은 그 7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약간의 이중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아마도 그 자율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율적 존재,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스스로에게 규칙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칙을 부여해 주는 그런 자율적 존재이고 그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 영역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칸트의 그 도덕 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고 그 핵심적인 개념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7강의 내용이 될 것이고 칸트가 이러한 식의 그 어떤 자율성을 갖다가 강조한 그 배후에는 그 휴미 얘기한 어떤 이런 정서적 혹은 정념적 혹은 뭐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근거해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도덕적 반응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판단들을 제대로 근거 지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이성과 그 세계 혹은 자연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고 묻는다면 데카르트는 이성의 질서와 세계의 질서가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 동형성이란 말이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영어로는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원리들이 있다면 그 이성의 원리들하고 그 세계의 원리하고가 서로 거울처럼 서로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세계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학도 어떻게 했습니까?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리학은 기하학, 그 다음에 운동법칙을 하자 그러고 이성을 통해서 파악된 세계가 가장 제대로 파악된 세계죠. 왜 그럴까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성의 원리와 세계의 원리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성의 원리를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휴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세계와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세계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된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 어떤 규칙성을 갖다가 자꾸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꾸 거부를 하죠. 미래는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필연적인 어떤 그 틀로 우리가 규정을 하려고 한다면 세계는 거부를 하는 그러니까 세계와 이성 간에는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휴먼 이성적인 면을 갖다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자연 속의 우리로서의 어떤 정념적인 요소들, 정서적인 요소, 욕구적인 요소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했고 결국은 도덕의 위치도 그쪽에서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칸트는 세계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칸트 철학에서 핵심인데 그러니까 구성과 틀이 같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세계를 틀을 지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지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자신의 작업이 물리학에서 지동설을 갖다가 주창한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그 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유를 둡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지지를 했던 오랜 역사를 뒤집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었듯이 자기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알과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순수이성 비판 배판입니다. 그러니까 아판하고 배판이 있는데 그 배판에서 배판 16쪽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인식은 대상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들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될 무언가를 선언적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전제 아래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 세계를 쫓아가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세계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흉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리적인 법칙을 갖다가 경험을 통해서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흉의 큰 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형상의 과제를 더 잘 진입할 수 있는가를 시도해 봄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를 쫓는다. 대상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봄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생각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봅시다. 칸트가 대비시키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알미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과 세계가 우리의 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갖다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이가 대비가 됩니까?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세계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세계를 알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알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두 개는 대비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가 내게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알면 그러면 세계에 쫓아가게 되는 것인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구가 태양을 방향만 바꾸면 소용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했대, 그러니까 그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발상의 전환처럼. 세상을 내가 쫓아가서 세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갖다가 자꾸 주목을 하지는 말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느냐 또 세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로서의 이성, 입법자로서의 이성,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이성 이 부각이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칸트의 분석을 한번 따져봅시다. 왜 칸트가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구성을 한다라고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세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그리고 그 형이상학 서설이라고 하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썼는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쓴 책이 형이상학 서설이라고 그 책도 그렇게 쉽지는 않던데 하여튼 거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알을 분석을 하는데 알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재료, 진료, 마테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식,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료 마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것이 재료예요. 근데 경험에는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 이성에서 부여하는 어떤 틀이 있다라는 그러한 발견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칸트가 말하는 감성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각이 일어날 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감성입니다. 알은 그 시공간적으로 정리가 된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야지 알미라는 겁니다. 그 틀은 세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성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경험된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성한 세계입니다.